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할 기후 마스터님을 모셨거든요. 특별한 분입니다. 남성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의 그렇죠. 안건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그죠. 이게 저번에 힌트였죠. 네. 네. 자연 생태계? 바캉스! 바캉스! 숲! 저게 뭘까요? 뭔가 야생동물 같은 거 아닐까요? 휴가인가? 휴가 그쵸, 휴가 같죠? 네. 휴가 시즌이잖아요, 이제 좀. 저희가 은근히 힌트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추는 사람 별로 없어. 교수님은 아시겠죠? 이게 뭔지. 네, 뭐 아마 태풍을 뜻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보고도 아시는. 날씨 좋은 세상인데. 태풍이. 오, 역시. 오. 사진 와. 속의 동식물들이 다 이렇게 태풍 이름. 정말요? 역시.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힌트 보면은 매미밖에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뭐 백합, 히비스커스 뭐 이런 사슴도 태풍도 있고. 있었나요? 뭐 태풍 백합 이런 건 좀 낯설죠. 네. 근데 예, 백합 순 우리말로 이제 나리 이렇게 되니까. 날이 들어갔죠. 히비스커스는 태국어로 이제 차바라 그럽니다. 아. 차바.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사슴은 말레이시아어로 이제 루사라고 하고요. 루사. 아, 그러니까 다 태풍 이름이네요. 그죠? 그랬네. 네. 저희 들어봤네요, 뉴스에서. 그래서 태풍 원래 이름들은 그 이제 14개 회원국이 10개씩 이름을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좀 순한 동물이나 식물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취지인데 한번 이제 큰 피해를 입히고 가는 이런 태풍이 있고 나면은 그 태풍 이름은 아예 영구 제명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 루스하고 매미 같은 게 이제 제명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루사랑 매미랑 이게 연달아 와가지고 피해가 더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이 루사가 2002년 그리고 매미가 2003년에 왔는데요. 네. 이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비 피해가 정말 심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릉에 하루 동안에 87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됐는데요. 건물과 주택 8천여 채가 침수가 됐고 또 도로와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정말 많은 강릉 시민들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사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바로 연달아서 매미가 또 한반도를 강타하게 된 거죠. 그 매미는 강풍의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제주도의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날아가는 그 장면이 깜짝 놀랐고요. 또 부산항에 900톤급의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인데요.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아까 그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줄 때 상륙 당시에 이게 슈퍼 태풍이었는지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최대 풍속 네. 이걸 기준으로 초속 67m를 넘을 때 이제 우리가 슈퍼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매미는 아까 제주에서 기록된 그런 게 이제 초속 60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거죠.
살짝만 낮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초속 강력이었어. 7m 네, 떨어진 거죠. 맞아, 그렇죠. 맞아. 초속 60m, 네. 초속 67m. 근데 네. 그렇게가 피해가 컸는데 그래도 슈퍼 태풍이 아니었으면 예, 그렇지만 여기 좀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었던 최대가 초속 60m까지만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풍속계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그것까지만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예, 말씀. 이제 지금은 초속 80m까지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당시는 초속 60까지만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이 60.0 이렇게 딱 기록이 됐다는 그럼 거죠. 더 높아질 수도 그러니까 있었던 실제로는 실제로 아마 더 큰 풍속이었을 거고 제주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 하루 전날에 오키나와로 이제 태풍 이렇게 매미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오키나와에서 기록된 풍속은 순간 최대 풍속으로 초속 74.1m. 오, 예. 74.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확실히 제주도 올라왔을 때도 이제 그런 이미 슈퍼 태풍이었고 예, 그 제주도 올라오면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아마도 슈퍼 태풍인 상태로 상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미라 그러면 되게 귀엽고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이게 이름처럼 이렇게 순하고 귀여운 애들이 오면 좋겠는데 이게 태풍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해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인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지구 가열, 요즘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보다 지구 가열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지구 가열이 슈퍼 태풍을 키우고 있는 말 그대로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강한 열대성 저기압 발생 비율이 과거 40년 동안 증가했다라고 밝혀졌고 그 원인을 아주 높은 신뢰도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게 그거 그냥 태풍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죠?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이제 동일한 현상을 네. 지역에 따라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이쪽 서태평양에서는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 예, 이제 동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이렇게 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인도양이라든가 남반구 이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죠. 사이클론 들어가. 그래서 이름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지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동일한 현상. 그러면 그거 약간 지구 가열이 계속 되니까 뭐 열대성 저기압에 뭐 어떤 키워지는 것 때문에 어떤 슈퍼 태풍이 발생하는 막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건 항상 수온이 높은 그 열대 바다 예, 거기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왜 그러냐면 태풍의 에너지원이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게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그 잡열인데 그게 이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도를 좀 벗어난 이런 열대 바다에서는 태풍이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풍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태풍이 꼭 있어야 돼요. 태풍이 없는 게 더 문제죠, 사실은. 태풍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게 태풍이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수증기, 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구의 이제 열 재분배, 그다음에 이제 물 순환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풍 자체는 꼭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현상인데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슈퍼 태풍으로 바뀌어서 이게 피해가는 게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가열되면서 이제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이 열 에너지가 대부분 지금 90% 이상이 해양에 흡수가 되고 있는데 태풍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중위도로 오면서 바닷물 수온이 떨어지니까 약해져야 되는데 이제 지구가 가열되면서 바닷물 수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약해지질 않고 계속 에너지를 얻으면서 점점 더 발달하니까 그런 슈퍼 태풍 이런 것까지 자꾸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 영국의 크리스천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을 이 비용으로 환산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2021년도에 기후변화 비용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가장 큰 피해 액수를 기록한 게 허리케인 아이다였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피해가 입었나 보게 되면은 65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77조의 이 피해액을 발생시켰다고 하네요. 예, 엄청나죠. 한 번의 태풍으로. 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 있는 거죠. 미국. 맞아요. 이 영상이 사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특히 뭐 소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되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미국 쪽에서 자꾸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뉴욕주랑 뉴저지주에서 비상사태를 막 이렇게 선언하고 그랬었는데, 홍수가 자꾸 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사망자를 봤을 때 한 이제 95명이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그 반지하 같은 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시설들 보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제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시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물이 막 쏟아져서 들어가면서 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사망하는 경우죠. 그 필리핀도 지난해 태풍 라이가 강타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미국의 태풍 경보센터는 라이의 최대 풍속이 시속 259km에 달해서 슈퍼급 태풍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야, 안 보이네요. 너무 풍속이 세가지고. 이것도 이 영상이 아무래도 풍속이 약할 때 찍힌 영상이 아닐까요? 그렇겠지. 카메라 그 날라가겠죠. 250km 넘을 정도의 풍속이라면 와, 어떡하니. 어머. 물난리하고 산사태로 가옥 53만 채가 파손이 네. 됐대요. 그리고 1,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82명이 실종됐고 그리고 405명이 사망한 일입니다. 그 필리핀 적십자사의 회장인 리처드 고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마실 물도 없다. 일부 지역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한 폭격을 받은 것처럼 파괴가 됐다. 이건 마치 완전한 대학살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가 슈퍼 태풍이라는 무기가 돼가지고 필리핀을 공격한 거잖아요. 이게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예, 괴물 같은 이 무시무시한 슈퍼 태풍을 키우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실제로 2020년도에 학술 저널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이렇게 발표된 논문을 하나 보면은 거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늘어나면은 약한 태풍 상륙은 감소하지만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 상륙은 50% 늘어난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후 위기 때문에 더 강력한 태풍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기예보나 이렇게 태풍 예보를 보게 되면 태풍에 대해서 막 소형 태풍 아니면 뭐 강력, 초강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논문에서 말하는 3등급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 얼마나 강한 걸 말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는 등급을 잘 안 하지만 이제 뭐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등급을 네, 가지고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초속 17m 이상 되면은 이제 태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케인에서는 초속 17m를 넘는다고 바로 허리케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 열대 저기압, 열대 폭풍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얼마 이상 초속 아마 34m, 33m 이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허리케인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점점 세질수록 등급을 높이는 식으로. 3등급이라 그러면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에서 58m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우리로 치면은 아주 초강력 태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강력한 태풍에 더 자주 시달리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더 강하고 더 자주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태풍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은 산업화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태풍이 연간 100개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100개. 그런데 20세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연간 80개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개수는 줄어든 거죠.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1950년 이후에 발생 빈도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게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엘니뇨라 그러면은 이제 열대 태평양에서 이게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그 열대 그 따뜻한 바닷물이 이제 좀 서쪽으로 좀 원래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동쪽으로 더 확장을 하면서 열대 바닷물 표층 그 수온의 분포를 바꾸니까 예, 태풍이 거기에 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풍 발생 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이런 엘니뇨 이런 현상과 또 관련해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태풍의 숫자가 적어지는 건 다행일 것 같았는데 한 번 올 때 이게 또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게 너무 위협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권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거는 참을 수 있겠지만 팍 한 번 이렇게 KO를 해버리면 끝난 치명적이지. 일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 국제 공동 연구팀도 지난 4월에 관련해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3등급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높아지고 또 최대 풍속이 20%가량 증가해서 더 많은 지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전망인 거죠. 예. 미국은 아닌데 미국 바로 옆에 바하마스라는 이제 섬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플로리다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원래 태풍이 조금씩만 오는 지역이었어요. 경로가 거의 약간 살짝 지나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한 2010년 전까지는 10년 단위로 봤을 때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만 치고 왔던 건데 근데 2010년 이후의 10년을 봤을 때는 8번이나 태풍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생기는 지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도 저번 2019년에는 굉장히 강도가 센 거가 한 번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인데 풍속이 최고 풍속 초속 82m를 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하마를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데 일부 지역을 아예 그 물에다가 이렇게 잠기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 병원이나 대피 장소라든지 이런 데 시설 자체가 아예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대요. 와 진짜 네. 다 부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던 그런 허리케인들이 뭐 10년에 두세 번인가 뭐 그렇게 크게 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많이 오고 이렇게 큰 것도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해지는 걸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의 경로도 자꾸 바뀌고 네. 빈도도 바뀌고 강도도 바뀌고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뿐만 아니라 기후가 달라지면서 태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원래 특성이 있었는데 그 특성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는 그 자연재해 특성에 우리가 맞게 대처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자꾸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뭐 기후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꾸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던 자연 현상과 다른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어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자꾸 커진다는 것이죠. 또 이 자연재해라는 게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1이 2가 아니라 10이 돼 버릴 수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이 관심, 방제 노력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왔을 때 폭우나 강풍 피해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이제 뭐 비를 많이 뿌리고 호우 피해도 있고 중심 부분에 풍속이 세니까 이제 강풍 피해도 있는데 이 강풍하고 호우로만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후가 바뀌면서 우리가 바닷물 수온이 올라간다는 게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을 점점 올리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또 극지역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더 들어가니까 해수면이 더 올라가죠. 평균 해수면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면은 이게 저기압이잖아요. 기압이 낮으니까 해수면을 들어 올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압이 돼서 이게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면 해안으로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 그러는데 해일이 들이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강풍이 부니까 풍랑도 높게 일잖아요. 그러니까 해일과 풍랑으로 인해서 해안가, 특히 저지대 이런 곳들은 막 침수가 많이 돼버리죠. 이미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나 산사태가 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해일과 해일까지. 풍랑까지 오니까 더 침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연재해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이 중첩이 되면은 돼서. 이게 서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보강이 될 때는 한 번씩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과거에 뭐 100년에 한 번 찾아왔던 그런 해일 풍랑이 이제 앞으로는 10년마다 계속 마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대책은 세우는데 이게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맞아. 지난번에 타일러 씨가 기후변화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네. 이 재난의 규모가 인간이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하와이에서도 10m가 넘는 파도가 건물을 덮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영화처럼. 맞아요, 있어요. 이렇게 아예 이게 파도예요. 파도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하와이가 섬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섬의 남쪽 쪽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막 다 모여져 있는데 굉장히 큰 파도가 치고 오면서 다들 이렇게 대피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을 덮칠 정도로 그 파도의 크기는 지난 25년간 남부 지역에 관측된 걸로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기상청이 이런 현상은 허리케인 다비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생계의 위협도 느끼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적십자사 연맹에 따르면은 2020년을 딱 봤을 때 평년보다 태풍이 26%, 홍수가 23%나 증가했고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 난민에 대한 연구라든지 대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은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2050년에는 약 2억 명 가까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유나 무슨 전쟁 때문에 난민이 생기는 건 들어봤어도 기후 난민은 또 다른 문제네요, 이게. 이런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다가 더 열받지 않게 저희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 증가된 열의 대부분이 하여튼 바다에 흡수가 돼서 지금 열받은 바다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미 많이 흡수가 됐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덜 흡수가 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빠르게 줄여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런 노력도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열받은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거와 다른 태풍, 허리케인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특성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노력과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노력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슈퍼 태풍에 힘을 실어주는 웜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웜풀이라는 열대 바다의 수온이 높은 이 해역이 점점 팽창하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지금 코드 레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해역이 있는데 그걸 이제 웜풀이라고 warm pool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pool이 이제 고인물이고 warm 이제 따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서 가장 세계에서 뜨거운 바다. 그래서 지구의 보일러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웜풀이라는 단어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지금 웜풀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수온이 이제 28도 넘는 열대 태평양하고 열대 서태평양하고 인도양 이쪽에 있는 이제 그 28도 넘는 해역 거기를 갖다 우리가 웜풀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웜풀이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웜풀 팽창의 주범이 우리가 배출한 이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웜풀도 팽창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라든가 뭐 호주 이런 데서 폭우 이런 것들 막 쏟아지고 태풍이 또 변화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웜풀이 팽창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웜풀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이 슈퍼급 태풍의 위험지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웜풀의 그 영향력 안에 드는 지역인 거네요. 예, 웜풀에서부터 태풍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몇 개씩 영향을 계속 미치는. 상륙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 연구진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60년 전에 비해서 웜풀 해역의 면적이 32%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수온이 0.3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태풍이 원래 저위도에 쌓였던 그 열 에너지를 이제 고위도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웜풀이 그렇게 확장을 해서 거기 열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열을 중위도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태풍이 더 위력적인 태풍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필리핀 주변 해역 이런 곳 같은 데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발달을 하게 되고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더 빠르게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발달하면 한 사흘 만에 한반도에 강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필리핀 부근에서 일어난 태풍이 국내에 어떤 피해나 영향을 끼치나요?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필리핀 부근 해역을 이제 지나다가 거기도 이제 수온이 올라가 있으니까 약해지지가 않고 거기서 갑자기 더 강해져서 슈퍼 태풍급으로 갑자기 발달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처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국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의 일이 그렇죠. 아니네요, 이게.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이런 이상 기후들이 여기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면적 전체 중에서 70% 가까이가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생기는 어떤 생태계의 문제도 역시 여기도 피해를 좀 입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산호초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변하는 해양에 대해서 그것들이 받는 그 영향들이 고스란히 그 해역의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호초는 정착성 해양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침식이나 범람을 막아주는 이런 경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해양 온난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급격한 수온 변화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해양 산성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줘서 산호초 전체가 조금 위기상에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변화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요.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열 공급 그리고 수평적으로 해류가 공급해주는 열의 술송 이 두 가지 때문에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해역의 지형적인 문제인데요. 서해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대부분 반폐쇄적인 해역입니다. 이런 해역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더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 온난화라든지 다양한 해양의 변화 같은 부분은 훨씬 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해양의 수온 변화, 표층 수온 변화는 최근 54년간 약 1.35도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해양 온난화는 또 해양 생물들의 생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전 지구 생물종들이 표층에 사는 생물들은 10년에 한 50km 정도 그리고 바닥에 사는 생물들은 약 10년에 30km 정도 속도로 양극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식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유성 어종들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자리돔이 제주도에서 울릉도 독도 근처에 많이 분포를 한다든지 안 보이는 아열대 어종들이 많이 출현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종의 변화 같은 것들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온난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최근에 이제 이상 수온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상 수온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해양이 이상 고수온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상 고수온 현상들이 빈번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해역도 2010년대부터는 이런 이상 고수온이 굉장히 크고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로 우리나라는 수산업에 대한 영향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로 배출되는 열의 90%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25%를 바다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기후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PCC 보고서에 의하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이 성공을 하더라도 바다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바다의 해양 온난화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기 때문에 변하는 해양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영상으로 보셨는데 산호의 소멸은 지구 가열의 티핑 포인트를 알려주는 더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바다 생태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호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 산호초가 원래 해저 면적의 불과 0.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만 산호가 사는데 네. 거기 해양 생물의 4분의 1, 25%가 거기에 다 의존해서 살아갈 정도로 생태계에서 이 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해양 생물들이 이 산호초가 사라지면은 이제 수많은 그 해양 생물들이 다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지구상의 산호초가 다 이렇게 막 사라지고 백화현상 멸종을 하게 되면은 해양 생태계가 쉽게 죽음의 바다로 다 돼버리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할 수가 있게 돼서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서 그 세계 산호초 관측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거기서 73개국의 12,000여 개의 해역에서 1978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200만 회 이상 산호초를 관찰을 했더니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그 10년 동안 세계 산호초의 14%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대기 중에 늘어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서 해양 산성화가 또 진행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원래 산성이라 그러면 pH가 이제 7 이하가 된다는 건데 바닷물 그 해수가 pH 7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다만 이제 산업화 이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고 이게 이제 해양에 많이 흡수가 되고 하니까 이 바닷물의 용존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pH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산성은 아니지만 산성화 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해양 산성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산업화 이후에 최근에 해양 산성화가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도 산성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과거 5,500만 년 동안 이 해수의 pH가 변해왔던 그 속도보다 10배 내지는 100배 더 빠른 속도로 지금의 그 해양 산성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를 따르면 타일러 에디 박사님의 연구 결과인데 여름철 바닷물 해수 수온이 1도 올라가면 산호초 백화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앞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산호초가 아예 멸종을 해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결과를 제시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해양 산성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대부분 이 고위도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해양 생물 중에서 뭐 성게나 굴, 조개, 갑각류, 홍합 이런 탄산 칼슘 골격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들은 다 뼈가 녹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해양 산성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전에 대기오염이 심했을 때 산성비가 내리고 이 산성비로 인해서 건물이 부식되고 이런 피해들을 내기를 했었는데 바다에 생물이 살고 있는데
바다 전체에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사는 각각류가 이 뼈가 얇아질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큰 일인 정말 거죠.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그쵸. 바다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심각한 맞아요. 수준인 건데 그러고 보면 지금 저희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요. 그 국립수산과학원이 2019년도에 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평가 백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한국의 연근해의 연평균 표충 수온이 1968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1.23도씨가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전 세계 연평균은 0.49도씨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바다의 연근해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 우리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어종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바다 수온이 그렇게 1도 상승하는 것이 그 육상 기온이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상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쵸, 밀도가 정도의 높으니까. 격차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바다가 지구 평균보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가열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이 해역이 온난화가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해역의 이 바닷물의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난류가 이제 변하는 부분,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쿠로시오 해류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굵은 빨간색 굵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네. 예, 그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죠. 서태평양에서 남쪽에 있던 따뜻한 물을 이제 중위도로 수송하는 해류인데 쿠로시오 해류가 수송하는 그 따뜻한 해수의 양이 더 증가를 하거나 동일한 양이 수송이 되더라도 수온이 높아진 채로 수송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열을 가지고 중위도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분지돼서 이렇게 오는 뭐 대만 알륜이 이런 여러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도 수온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바다를 통한 게 아니라 대기와 열을 주고받는 과정이 과거보다 대기로부터 더 많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온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온이 막 증가하면 또 다른 이상 기후가 또 나타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닷물의 수온 분포가 바뀌게 되면 예, 또 대기하고 열을 주고받는 과정이 또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또 대기의 순환도 바뀌게 되고 대기에서의 어떤 이런 뭐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달라지고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더 오고 비가 또 오던 곳에 잘 안 오는 이런 이상 기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는 이제 지구 가열의 가속 페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구 가열이라고 하면은 육지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지구 온난화에서 육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양 온난화가 91%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던 흡수처에서 거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바다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된다고요? 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왜 냉장고에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꺼내서 네. 예, 그냥 바로 꺼내서 마시면 우리 시원하게 톡톡 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걸 꺼내 놓고 밖에 뭐 1시간, 2시간 뒀다가 그때 마시면 어떻습니까? 밍밍하죠 약간. 마실 만한 이유가 없죠. 맛없어. 다 빠져나가고. 김이 다 네. 빠져나가고 네. 그러잖아요. 네. 같은 원리인데요.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은 액체가 탄소를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걸 기체의 용해도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자꾸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탄소를 이제 내뱉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이렇게 미지근해져서 밍밍해지는 것처럼 바다가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를 잘 못하고 배출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바다가 그동안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바다가 지구 표면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바다는 전 세계 산소의 70%를 또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가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산소를 생산하는 양은 또 줄어들고 또 갖고 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 그 심각한 이 또 불길한 이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아, 그게 그 따뜻한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증발이 많이 되니까 수증기가 많아지면 비구름이 더 많아지고 강수량이 늘어나서 비가 내리면 바다 표면에 담수가 더 많이 오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져요. 네. 덜 짜게 되죠. 염분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바닷물의 수온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수온이 더 올라가면 다시 또 악순환이죠. 이게 증발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큰일 났어. 뜨거워진 바다가 만든 슈퍼 태풍과 해양 생태계 파괴. 그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까지 되고 너무 이거 진짜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나무가 아낌없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도 정말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 산소도 만들어내고 그쵸. 또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 이런 것들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는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바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기상체계 그리고 바닷속의 뭐 고래라든지 이런 생물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직 모르는데 더 빨리 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탄소 중립 사회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 환경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면서 또 해양 환경도 이렇게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다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거니까 그 원래 원인이었던 우리가 그 발전하던 방식 이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빨리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현실적으로 하여튼 기후 변화를 하여튼 완화시키고 또 이 변하고 있는 기후에 또 적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하고 기업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부나 기업을 또 움직이게 하는 거는 우리 개개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개인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 위기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갖고 맞아, 그 맞아. 심각성을 좀 더 공감을 하고 우리가 과학적인 시선으로 이것들을 좀 더 접근해서 특히 이런 신박한 벙커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 좀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공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태풍의 계절이잖아요. 이게 부디 이번 해에도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뜨거워진 바다가 더 큰 재앙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음 주 안건을 한번 확인해 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한번 힌트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어려워요. 정말. 나 이거 알아. 뭐예요? 난 알 것 같아. 비상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1년에 한두 번 예전에 꼭 겪었었어. 추석? 그렇지, 추석이에요? 그렇지. 고향 행렬 아니에요? 귀성길이에요? 고향 가는 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그쵸.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비상 상황? 그런가? 뭔가 상황인가? 한쪽 방향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요즘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교수님 아시겠어요? 그러게요. 정체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 정체. 네, 저희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명절 막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래서 막 기대고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차례상 차림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의 재배 지역이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과입니다. 0.5도만 높아져도 사과는 재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과만이 아니에요. 북어라든지 동태전도 차례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먹는 재배 거 아니야, 축지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농축산업계는 사실 비상입니다.